새벽 4시. 어김없이 제 몸이 먼저 시간을 알아챕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나서는 이놈의 몸뚱이가 유일하게 믿을 만한 자명종이 되었어요. 삐걱거리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부엌으로 나가면 가장 먼저 거대한 솥에 불을 올리는 것으로 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사골과 잡뼈를 넣고 핏물을 뺀 뒤 푹 고아내는 이 국물은 제 인생 그 자체나 다름없습니다. 뽀얗게 우러나는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보고 있으면 지난 40년의 세월이 함께 떠오르는 듯 했지요. 제 이름은 박복자, 올해 72입니다. 제 이름의 복자가 무색하게 그리 복 많은 인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딱 하나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하나뿐인 아들, 진우였죠. 복자 언니, 오늘 국물은 유난히 더 뽀얗네. 좋은 일 있어? 가게 문을 열기가 무섭게 앞집 채소가게 김 사장이 어슬렁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첫 손님이자 가장 오래된 시장 친구이기도 해요. 좋은 일은 무슨,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 그래도 우리 김 사장 오니까 이제 장사 시작하는 기분은 나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내주자 그는 깍두기를 한 입 베어 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언니, 이 손맛은 진짜 나라에서 상 줘야 한다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 진우 도련님은 잘 지내고 통 얼굴 보기가 힘드네. 진우라는 이름에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제 유일한 낙이고 유일한 자부심이었으니까요.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 초등학교 입학식 때 삐죽거리며 서 있던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진 속 아이가 자라 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명문대를 나왔으니 제가 이 시장 골목에서 얼마나 어깨를 펴고 다녔는지 모를 겁니다. 그럼 우리 아들인데 지금 큰 사업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지 뭐야. 조만간 아주 크게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걸요. 아마 올해 안에는 장가도 갈 것 같아. 아주 똑 부러지는 아가씨를 만나는 모양이더라고. 제 자랑에 김 사장은 아이고 언니 이제 고생 끝이네. 자식 농사 하나는 정말 잘 지었어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고단했던 지난 세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이 작은 국밥집을 열고 그이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뜨고 난 뒤에도 저는 혼자 이곳을 지켰습니다. 오로지 진우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제 젊음과 눈물을 저 뽀얀 곰탕 국물에 다 녹여 넣었지요. 그런 아들이 이제 곧 성공한다니 제 인생이 드디어 보상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거짓말처럼 가게 문을 열고 진우가 들어섰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멀끔하게 차려입은 아들 옆에는 처음 보는 아가씨 한 명이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참 단아하고 예쁜 사람이었어요. 뽀얀 피부에 선한 눈매, 제 아들 옆에 서 있는 모습이 어찌나 잘 어리는지 저도 모르게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 제 약혼녀 김미선 씨예요. 미선아, 이분이 우리 어머니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선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싹싹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에 제 마음은 이미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가장 깨끗한 행주로 상을 닦고 가장 좋은 부위만 골라 담은 특 국밥을 2그릇 내어주었죠. 아이고, 어서 와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이제야 데려오면 어떡해. 우리 진우가 복이 많네. 앉아, 어서. 제 호들갑에 미선 씨는 맑게 웃으며 어머님 국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라며 애교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진우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준비하는 사업이 바로 이거예요. 그가 보여준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와 복잡한 도표로 가득한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저는 까막눈이나 다름없었지만 아들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이게 다 뭐냐? 나는 봐도 모르겠다. 어머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세상은 IT,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모든 게 연결되는 플랫폼 시대예요. 저는 한국의 우수한 제품들을 전 세계 어디서든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 장터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성공만 하면 우리는 정말 돈방석에 앉게 되는 겁니다. 진우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미선 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님, 진우 씨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업 아이템으로 투자 설명회에 갔을 때도 다들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아주 약간의 초기 자금만 더 확보되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니까요. 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이, 저 낡은 사진 속 코올릭의 아들이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한다니 가슴 벅차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성공하면 제일 먼저 이 시장통부터 벗어나게 해드릴게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강남에 으리으리한 아파트 사드리고 운전기사도 붙여드리고 매일 세계 최고의 요리만 드시게 할 겁니다. 약속해요, 어머니.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국밥 그릇을 나르느라 거칠어진 내 손과 평생의 노동이 새겨진 내 주름진 얼굴이 아들의 눈에는 아픔이었나 봅니다.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맙고 대견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알았다. 우리 아들 장하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진우와 미선 씨가 돌아간 후에도 저는 한참이나 가게에 남아 아들이 펼쳐 보였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제 고생은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뜬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시장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약혼녀는 또 얼마나 예쁘고 싹싹한지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고 다녔지요.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며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정산을 하고 있는데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잠깐 가게로 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럼 와야지.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진우가 혼자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미선 씨는 함께 오지 않았더군요. 그는 제 앞에 마주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업 말이에요.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에 은행에서 자꾸 발목을 잡네요. 은행이 왜? 돈을 안 내준대? 그게 아니라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니 보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확실한 담보나 보증인을 세워야 절차가 진행된다고요. 일종의 형식적인 절차인데 이것 때문에 일이 몇 주째 멈춰 있어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일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래서 보증 설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거냐? 진우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주 간절하고 진실해 보였어요. 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께서 딱 한 번만 보증을 서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절대 어머니께 피해가 가는 일이 아니에요.
회사가 설립되면 바로 법인 명의로 보증을 이전할 거고요. 정말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자야,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보증은 서는 게 아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놈의 보증 때문에 원수되는 거 한순간이다. 평생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제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인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눈을 보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저 못 믿으세요? 제가 어머니께 해가 될 일을 하겠어요? 이 사업, 저 혼자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호강시켜드리고 미선이랑 가정도 꾸리고 떳떳하게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그 간절한 목소리가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을 녹여버렸습니다. 평생을 뒷바라지했는데 이 마지막 관문 앞에서 제가 어찌 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남편의 유품과 함께 넣어두었던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인감도장이 들어있었죠. 제 평생의 재산이자 제 존재를 증명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여기 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인감도장을 건넸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10배, 100배로 갚을게요. 이제 며칠만 기다리시면 돼요. 곧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몇 번이고 잡았다 놓으며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가게를 나섰죠.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은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내 아들인데, 내 유일한 피부치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또 다독였습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제 손으로 활짝 열어젖힌 순간이었음을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에서조차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그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인감도장을 들고 홀가분하게 가게를 나선 그 밤, 저는 정말이지 제 인생의 모든 고생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제 낡은 국밥집이 곧 강남의 으리으리한 레스토랑이 될 것이고 기름때 묻은 제 작업복은 비단옷으로 바뀔 것이라 상상했죠. 매일같이 저를 찾아오던 시장 상인들에게도 우리 진우 이제 곧 신문에 날 거야. 세계적인 사업가라니까 라며 입이 닳도록 자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부러움 섞인 축하를 받을 때마다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약속했던 며칠은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일을 하려면 원래 시간이 걸리는 법이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보름이 넘어가자 제 마음속에 작은 불안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는 횟수가 늘어났고 겨우 연결이 되어도 수화기 너머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어머니, 제가 지금 바빠서요. 곧, 정말 곧 연락드릴게요. 하는 성의 없는 대답만 돌아오곤 했죠. 그 곧이라는 말이 천금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이 줬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글로벌월드 홀딩스 대표 최진우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적힌 주소는 강남의 한 번 듯한 빌딩이었어요. 저는 큰 맘을 먹고 하루 장사를 접은 뒤 그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놀랄 모습을 상상하며
난생 처음 타보는 강남행 버스에 몸을 실었죠. 하지만 1시간을 넘게 걸려 도착한 빌딩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수많은 회사의 이름이 적힌 우편함들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회사는 실체가 있는 사무실이 아니라 우편물만 대신 받아주는 비상주 공유 오피스였던 겁니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은 제게 익숙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최진우 대표님, 우편물은 저희가 받아두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에 상주하시지는 않으세요. 용건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해 보시겠어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한 상태로 빌딩을 빠져나왔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애써 부정했어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도 사업을 한다더라. 내가 늙어서 모르는 걸 거야. 내 아들을 의심하면 안 되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오후 마침내 제 이름으로 된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은행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으니까요. 대출이 승인되어 이제 아들의 사업이 날개를 달 것이라는 기쁨에 찬 통지서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담보물 압류 예고 통지서라는 지옥의 사자와도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채무자 최진우, 보증인 박복자, 대출원금 5억 원, 연체이자 발생. 제 눈은 더 이상 글자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5억. 그 비현실적인 숫자 앞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40년을 꼬박 국밥을 팔아도 뼈가 닳도록 일해도 손에 쥘 수 없는 액수였죠.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인가. 저는 미친 사람처럼 가게 구석에 공중전화로 달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을 뚫고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가게 입구만 멍하니 바라보며 아들이 나타나 어머니, 다 오해예요.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지막 희망은 일주일 뒤 점심시간에 가게 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온 낯선 사내들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복자 씨 맞으시죠? 법원에서 압류 집행 나왔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리더로 보이는 남자의 냉정한 목소리는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국밥을 먹던 손님들의 숟가락질이 멈췄고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보시오들, 이게 무슨 행패요?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 아니요. 분명 무슨 착오가 있었을 거요. 확인이라도 제대로 해보고 이러는 겁니까? 제 절규에 가까운 항변에도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제 눈앞에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법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최진우 씨가 직접 서명하고 박복자 어머님께서 직접 인감날인하신 대출 계약서와 보증 서류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이제부터 이 가게의 모든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 권한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함께 온 직원들이 가게 안으로 흩어져 붉은색 스티커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끔찍한 압류물 딱지가 가장 먼저 붙은 곳은 제 분신과도 같았던 거대한 소치였습니다. 착! 하고 달라붙는 소리는 제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안 돼.
그 소태는 손대지 마. 차라리 내 심장을 떼어가. 저는 이성을 잃고 솥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직원은 저를 가볍게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김 사장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어떻게 평생 장사만 한 늙은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오. 그러자 리더인 남자가 싸늘한 눈으로 김 사장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시는 겁니까?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보증을 섰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들은 기계처럼 움직이며 가게 구석구석에 붉은 낙인을 찍어댔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앉아 물을 썰던 작은 의자, 남편의 흔적이 남은 낡은 계산기, 손님들이 왁자지껄 떠들던 테이블, 그리고 벽에 걸린 제 아들의 베네저고리가 담긴 액자 위에도 무정하게 딱지가 붙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발치에 주저앉아 제 삶이 조각나는 광경을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주변을 둘러싼 시장 사람들의 동정 어린 눈빛은 이제 제게 위로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수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압류 딱지가 붙은 가게는 죽은 공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붉은 글씨는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 손님들의 발길을 끊었고 제 삶의 온기를 앗아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가게와 붙어있던 작은 살림집까지 차압 절차가 진행되어 저는 평생의 터전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갈 데 없는 저를 걷어준 것은 앞집 채소가게 김 사장 내외였습니다. 그들은 가게 뒤편 해가 들지 않아 늘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창고를 치워 제게 내주었습니다. 언니, 기운내. 여기서 지내면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어떻게든 길은 있을 거야. 김 사장 아내의 따뜻한 위로에도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느끼며 저는 매일 밤 제 어리석음을 곱씹었습니다. 아들을 믿었던 죄, 보증의 무서움을 애써 외면했던 죄. 그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야, 혹시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쁜 놈들에게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아닐까? 그런 헛된 희망을 품고 저는 매일같이 받지 않는 전화에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저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한 달 가까이 폐인처럼 지내던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위험에 처한 것이라면 엄마인 내가 구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 눈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했다던 명문대에 찾아가 봤지만 최진우라는 이름의 졸업생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살던 새방을 찾아가 봤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산 지 오래였죠. 그러다 문득 아들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다던 젊은 아가씨가 떠올랐습니다. 김 사장에게 부탁해 수소문한 끝에 그녀의 연락처를 겨우 알아낼 수 있었죠. 전화를 받은 그녀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대표님이 정말 사업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월급도 밀리고 사무실도 빼는 걸 보고 이상해서 그만뒀어요. 아가씨, 괜찮아. 혹시 우리 진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까? 엄마인데 꼭 좀 만나봐야겠어서 그래. 제 간절한 부탁에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약혼녀분과 강남에 있는 프레스티지 타워라는 오피스텔에 자주 갔어요. 거기 월세가 엄청 비싸다고 자랑했었거든요. 프레스티지 타워. 그 이름을 들은 저는 마지막 남은 쌈짓돈을 털어 무작정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명품관과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한 거리 한가운데 그 오피스텔은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쭈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빵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밤에는 차가운 의자에서 새우잠을 자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정신 나간 노숙자 취급하며 곁눈질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밤, 제 눈에 익숙한 고급 외제차가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나온 것은 분명 제 아들 최진우와 약혼녀 김미선이었습니다. 둘은 명품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제 아들은 무사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안도감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잔인한 대화를. 자기야, 오늘 쇼핑 대박이다. 이 시계 너무 예쁘지 않아? 김미선이 자신의 손목을 흔들어 보이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진우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낄낄거렸습니다. 그까짓 시계가 대수야? 우리 이제 이 돈으로 해외 나가서 평생 이렇게 살 건데. 그나저나 그 늙은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긴 하다. 길바닥에서 밥은 얻어먹고 다니려나? 늙은이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자기는 엄마 걱정도 돼? 천하의 최진우가? 걱정은 무슨. 그냥 내 돈줄이 잘 살아있나 궁금한 거지. 아주 뽕을 제대로 뽑았어. 평생 국밥 팔아서 꼽을 쳐둔 돈에 가게 담보대출까지. 와, 그렇게 쉽게 넘어올 줄은 몰랐다니까. 내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호강시켜드릴게요 하니까 눈물까지 글썽이는데 진짜 웃겨서 혼났네. 푸아, 자기는 연기 대상감이야. 근데 그 돈 다 정리되려면 얼마나 더 걸려? 나 빨리 여기 뜨고 싶어. 좀 찝찝하단 말이야. 걱정 마, 자기야. 일주일이면 다 끝나. 대포 통장으로 돈 세탁 거의 다 끝냈고 비행기 표도 예약해놨어. 이제 저 늙은이랑 거지 같은 시장 골목은 영원히 안녕이야. 우리 둘만의 파라다이스로 가는 거지.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역겨운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 앞에는 제 자궁을 빌려 태어난 악마와 그 악마에게 기생하는 또 다른 마귀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 분노,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텅 빈 심연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낱 추악한 사기극의 재료로 쓰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죽어버렸습니다. 강남의 휘황찬란한 불빛은 마치 망막에 박힌 유리 조각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를 찔러댔습니다. 덜컹거리는 시내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저는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젊은이들, 지친 하루를 마치고 꾸벅꾸벅 조는 직장인, 서로의 어깨에 기댄 풋풋한 연인. 그 평범한 풍경들이 제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저 역시 저들처럼 소박한 행복을 꿈꾸던 늙은 어미였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김 사장 내외의 배려로 가게 뒤편에 딸린 작은 골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발길이 저절로 굳게 닫힌 채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제 국밥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자물쇠를 만져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닫고 쓸었던 제 가게의 문은 이제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가게 안을 들여다보며 저는 수십 년의 세월을 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으며 첫 손님을 받던 날 어린 진우가 솥단지 옆에 쪼그려 앉아 숙제를 하던 모습, 명절 대목에 몰려드는 손님들로 땀 흘릴 틈도 없이 바빴지만 마음만은 넉넉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저 붉은 딱지 아래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이 제 뱃속으로 낳아 기른 아들이라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남에게 당한 일이라면 억울하다며 가슴을 치고 통곡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런 종류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의 일부가 썩어 들어가 다른 멀쩡한 부분마저 모조리 갉아먹는 듯한 그런 근원적인 절망이었습니다. 골방으로 돌아와 차가운 바닥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늙은이라며 낄낄거리던 아들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엄마 사랑해요.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며 제 주름진 손을 잡던 따뜻한 음성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저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단 말인가. 밤새 뒤척이며 저는 제 인생을 복기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던 걸까? 아니면 남들처럼 더 좋은 옷, 더 좋은 학원을 보내주지 못해 아이의 마음속에 괴물이 자라난 걸까? 수만 가지 자책과 후회가 제 심장을 핥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창문도 없는 골방의 틈새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 무렵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와서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괴물이 태어난 이유를 따지는 것은 괴물에게 모든 것을 잃은 뒤에는 사치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괴물이 더 이상 다른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그 괴물을 세상에 내놓은 이 어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밤새 저를 괴롭히던 슬픔과 자책은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단단한 결심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피 끓는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썩어버린 환부를 제 손으로 직접 도려내야 하는 의사의 심정과도 같은 비정하고도 처절한 의무감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40년간 국밥을 팔아 한 푼 두 푼 모아온 꼬깃꼬깃한 지폐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먼저 세상을 뜨거나 아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제 마지막 재산, 제 피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슴에 품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종로의 한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황금 흥신소라는 낡은 간판이
저를 맞았습니다. 문을 열자 매캐한 담배 연기와 묵은 서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믹스 커피를 마시고 있던 황 반장님은 제 행색을 보고는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복자 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가게는 어찌하시고 행색이 왜 아니, 그보다 안색이 왜 이리 안 좋으십니까? 한때 서울 시내를 주름잡던 강력반 형사였던 그의 눈에는 사람에 대한 걱정과 사건에 대한 직감이 동시에 번뜩였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깊숙이 앉아 밤새 정리한 모든 사실을 감정 없이 마치 사건 보고서를 읽듯 털어놓았습니다. 보증, 압류 그리고 강남에서의 목격담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황 반장님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깊은 연민으로 변해갔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말없이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제가 20회 넘게 사장님 가게 문턱을 드나들었습니다. 돌아가신 형님, 사장님, 남편분께도 신세 많이 졌고요. 제가 아는 사장님은 국밥 한 그릇에도 사람에 대한 정과 신의를 담아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의 인생을 제기할 그놈이 어릴 때 제가 몇 번 용돈도 쥐어줬는데 사람 속은 정말 모르는 거군요.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저는 품에서 돈 봉투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황 반장님,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걸로 제 아들, 아니 최진우라는 인간과 그 옆에 붙어 있는 김미선이라는 아이의 모든 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그들이 벌이는 사기 행각의 실체, 또 다른 피해자들의 유무, 자금의 흐름, 앞으로의 계획. 제가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원합니다. 황 반장님은 제 단호한 눈빛과 돈 봉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돈 봉투를 제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사장님, 이건 넣어두십시오. 이 일은 돈 받고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형님과 사장님께 진 의리를 갚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저런 버러지 같은 놈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캐비닛을 열고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정보망과 인맥을 동원해서 그놈들의 실체를 뼛속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다시 일어서실 준비만 하십시오. 싸움은 체력이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의 묵직한 약속을 뒤로하고 흥신소를 나서는 길,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복수가 아닌 싸워볼 만하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습니다. 일주일 뒤 황 반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제 인생을 바꿔놓을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넘기며 의사가 환자에게 병명을 설명하듯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최진우의 사업은 IT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기획 부동산 사기입니다. 그가 펼쳐 보인 서류에는 경기도 외곽의 한 임야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땅이 개발 제한 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중 지정되어 있어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집 한 채 지을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라는 사실이 적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이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가짜 개발 도면과 조감도를 만들어 3년 안에 신도시가 들어설 황금 입지라고 속여 은퇴 자금을 가진 노인들에게 수십 수백 배의 가격으로 쪼개서 팔아온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다른 피해자 노인들의 명단과 그들이 작성한 사기 계약서 사본도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평생을 모아온 재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던 마지막 희망을 저당 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위에 놓인 쓸모없는 그 땅의 지도를 40년간 국밥을 말아 거칠어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바로 이곳이 내 아들이 다른 사람들의 피와 눈물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낙원을 건설하려 했던 지옥의 터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 지옥의 불구덩이를 그놈의 발밑에 그대로 옮겨다 놓을 시간이었습니다. 제 심판의 첫 번째 장은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고 그 힘은 결국 돈에서 나왔습니다. 제게 돈은 곧 국밥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솥을 잡아야 했습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제가 평생을 해온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게와 집을 모두 잃은 제게는 당장 국밥 한 그릇을 말아낼 작은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쌓아온 제 얼굴과 신용을 담보로 시장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며칠을 망설였지만 제 마음속에 차가운 결심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40년 지기 정육점을 하는 최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몰골을 보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복자 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소문은 대강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그 천하의 몹쓸 놈.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 사장, 내가 염치 없는 부탁 하나만 하러 왔네. 나 다시 국밥 장사 시작하려고. 그러니 자네가 좋은 사골이랑 고기 좀 외상으로 대줄 수 있겠나? 내가 돈 버는 대로 이자까지 쳐서 꼭 갚겠네. 제 말에 최 사장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화를 냈습니다. 누님, 지금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 가게 물려주시기 전에 누님네 국밥집에 고기 대면서 우리 식구들 먹고 살았어. 누님이 우리 집 은인인데 외상은 무슨 놈의 외상이야. 내가 이 가게 문 닫는 한이 있어도 누님 솥에 들어갈 뼈다귀랑 고기는 무제한으로 대줄 테니 그런 소리 2번 다시 하지 마. 그의 진심 어린 호통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채소가게 이씨 아주머니도 쌀가게 박영감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 일인 것처럼 발 벗고 나서 장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일처럼 챙겨주었습니다. 시장 번영회장이었던 박영감님은 시장 구석에 비어있던 갑판 자리를 제가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상인들의 동의까지 받아주었습니다. 제가 40년간 쌓아온 것이 비단 돈만이 아니었음을, 이 변치 않는 신뢰와 따뜻한 정이야말로 제 가장 큰 재산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시장 상인들의 십시일반 도움으로 시장 한쪽 구석에 작은 갑판이 차려졌습니다. 복잔의 원조국밥. 낡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온기가 담긴 간판이 다시 걸리는 순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곳을 제 복수를 위한 성지로, 제 길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장사를 다시 시작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오랜만에 잡은 국자와 솥은 낯설었고 쉴 틈 없이 일했던 예전과 달리 늙고 지친 몸은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첫날 끓인 국물은 예전의 깊은 맛이 나지 않았고 저는 밤새 솥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맛을 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끙끙 앓고 있을 때 저를 기억하는 오랜 단골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소문 듣고 왔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때 제 가게 근처에서 택시 운전을 하던 김 기사였습니다. 그는 제 국밥을 한술 뜨더니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그 이 맛입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국물 맛이 더 깊어졌네요. 뭐랄까, 사장님의 한과 눈물이 담긴 맛이랄까. 더 맛있어졌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단골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은 제 국밥을 눈물의 국밥, 제기국밥이라 부르며 입소문을 내주었습니다.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제 작은 가판 앞에는 금세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때 제 가게의 단골이었던 지역 신문사의 박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문사 내에서도 강직하기로 소문난 정의감 넘치는 기자였죠. 그는 제 손을 잡고 제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다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저와 같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제 아들놈의 사기 행각을 세상에 알려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기꺼이 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며칠 뒤 신문사회면 한쪽에 40년 국밥 장인의 피눈물 아들에게 배신당한 어머니, 정의를 외치며 다시 서다라는 제목의 심층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 기구한 사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하려는 저의 의지, 그리고 기획부동산 사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그 기사는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방송사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제 국밥집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제 가게는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가 모이고 퍼져나가는 정보의 교차로가 되었죠. 저는 국밥을 팔면서도 손님들의 대화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변호사 손님, 개발제한 구역의 법적 허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축가 손님, 시장 상인들 사이에 떠도는 자잘한 소문들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을 제 머릿속에, 그리고 매일 밤 저만의 비밀 장부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제 국밥집은 복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공장이자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정보기관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수북이 쌓인 돈을 세며 생각했습니다. 진우야, 너는 어미의 돈을 빼앗아갔지만 나는 그 돈으로 너를 심판할 칼을 사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무시했던 이 늙은 어미의 귀가 너의 숨통을 조일 가장 무서운 정보망이 될 것이다. 국밥을 팔아 복수를 위한 충분한 자금과 정보를 확보했을 때 저는 드디어 그들을 잡을 첫 번째 덫을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덫은 크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고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만들어진 아주 질기고 튼튼한 그물이었습니다. 저는 황 반장님이 찾아낸 다른 피해자 노인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식들 보기 부끄럽고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사기당한 사실을 가슴에 묻은 채 화병만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가 함께 싸우자고 했을 때 그들은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소? 그냥 죽은 셈 치고 사는 거지. 괜히 나섰다가 자식들 얼굴에 똥칠만 하는 거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소. 저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제 국밥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늦은 밤, 제 가게에는 저처럼 깊은 상처를 입은 노인 대여섯 분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 말 없이 제가 밤새 끓여낸 뜨끈한 국밥과 정성껏 담근 김치를 내어놓았습니다. 따뜻한 국밥이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그들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한 노인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자 다른 노인들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각자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결혼 자금으로 주려던 돈을 날린 할머니,
아내 병원비로 쓰려던 돈을 사기당한 할아버지. 그들의 피눈물 어린 사연에 국밥집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모두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각자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저 악마 같은 놈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술 삼아 마시며 평생을 호의호식할 겁니다. 우리가 빼앗긴 건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우리의 삶과 자존심, 그리고 자식들 앞에 떳떳했던 부모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그저 힘없는 피해자지만 우리가 똘똘 뭉치면 저놈을 심판할 무서운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것을 우리 손으로 되찾읍시다. 제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말에 노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체념과 슬픔 대신 분노와 용기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정의 구현 피해자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우리의 복수는 이제 저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계획은 최진우의 끝없는 탐욕을 역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명의 노인들에게 사기를 쳐 거액을 손에 쥐었지만 그의 탐욕은 만족을 몰랐습니다. 더 큰 먹잇감을 발견하면 분명 이성을 잃고 달려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국밥을 팔아본 돈 중 억대의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황 반장님을 통해 그의 은퇴한 경찰 동료 중 가장 인상이 좋고 배포가 큰 오반장을 섭외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수백만 원짜리 맞춤 양복을 입히고 번쩍이는 고급 시계를 채웠으며 운전기사가 딸린 최고급 외제차까지 빌려 그를 완벽한 강남의 부동산 재벌 박 회장으로 변신시켰습니다. 가짜 박 회장은 며칠간 최진우의 동선을 파악한 뒤 그가 자주 가는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그와 우연을 가장에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최진우의 귀에 들리도록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기사, 요즘 강남 땅은 너무 올랐어. 이제 경기도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해. 어디 대규모 리조트 지을 만한 싼 땅 나온 거 없나 알아보게.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부지만 좋으면 돼.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들은 최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박 회장에게 접근해 자신이 바로 그런 땅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사기 레퍼토리는 똑같았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곧 천지가 개벽할 황금 땅이라며 포장했죠. 박 회장은 그의 말을 다 들어주는 척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툭 치며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허허, 최 사장. 정말 대단한 젊은이로구만. 좋아, 아주 마음에 들었어. 당신이 가진 그 땅, 내가 전부 다 시세의 2배 가격으로 사주겠네. 2배라는 말에 최진우의 얼굴은 흥분으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감사의 말을 하려는 순간 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나는 일 처리가 허술한 걸 딱 질색하는 사람이야. 내가 당신 땅을 전부 매입해서 대규모 리조트를 지으려면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가 필요하다네.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은 기본이고 경기도와 시청에서 발급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허가서, 환경영향평가 통과 증명서, 그리고 주변 부지 소유주들에게서 받은 토지 매매 동의서까지. 이 서류들을 다음 달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온다면 계약금으로만 당장 5억 원을 쏴주지. 박 회장이 열거한 서류들은 모두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절대로 발급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기와 탐욕에 눈이 먼 최진우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목을 조일 올가미에 스스로 머리를 집어넣은 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진우는 해외 도주 계획도 모두 잊은 채 가짜 서류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기쳐서 모아둔 돈을 문서 위조 전문 브로커들에게 거액의 수수료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선이 해외로 가서 쓰자며 애지중지하던 돈까지 몰래 끌어다 쓰면서 말이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황 반장님을 통해 보고받으며 제 덫안으로 그가 허우적대며 걸어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더 큰 부자가 될 꿈에 부풀어 있겠지만 그 길이 바로 자신의 무덤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리석고 가여운 내 아들. 탐욕이라는 안개는 언제나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벼랑 끝으로 이끄는 법이란다. 최진우는 제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박 회장이라는 거대한 미끼를 문 그는 허황된 욕망에 사로잡혀 앞뒤를 가릴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죠. 저는 그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재촉하는 모습을 제 국밥집 작전실에서 황 반장님과 이민중 군과 함께 냉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참으로 무섭습니다. 제 발밑이 낭떠러지인 줄도 모르고 저 멀리 보이는 신기루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황 반장님의 씁쓸한 목소리에 저는 끓고 있는 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겠지요. 하지만 자신이야말로 더 교활한 사냥꾼들이 쳐놓은 덫에 걸린 사냥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덫의 이름은 바로 탐욕입니다. 최진우는 박 회장에게 약속한 완벽한 서류를 위조하기 위해 그동안 범죄를 통해 긁어 모은 돈을 아낌없이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함께 일했던 전문 문서 위조 브로커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위조 브로커들은 최진우가 큰 건을 물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평소보다 몇 배나 되는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최 사장, 이번 서류들은 급이 달라. 시청이나 도청 직인이 들어가는 거라 우리도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이 정도는 받아야지. 최진우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박 회장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에서 매일같이 술 접대를 하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와 양주를 선물로 바쳤습니다. 그의 허영심은 그의 재산을 더욱 빠르게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지만 불안했던 아성에서는 당연히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흐름에 누구보다 민감했던 김미선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죠. 황 반장님이 설치한 감청 장치를 통해 저는 그들의 지옥 같은 일상을 매일 밤 라디오 드라마처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미선은 와인을 마시던 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최진우를 쏘아붙였습니다. 자기야,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우리 비행기표 원래 지난주였잖아. 그런데 왜 자꾸 미루는 거야? 그리고 우리 계좌 내가 오늘 확인해 봤는데 돈이 거의 절반이나 비었어. 이 돈 다 어디 갔어? 당신 지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완벽했던 도주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친 것이었죠. 최진우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말은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미선아, 제발 좀 진정해. 내가 다 계획이 있어서 그래. 박 회장이라는 분 정말 상상도 못할 부자야. 이 계약만 성사시키면 우리는 지금 가진 돈의 10배,
20배를 벌 수 있어. 그때는 전용기를 타고 떠나도 된단 말이야. 제발 나 좀 믿어줘. 믿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당신은 지금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우리 공동 자금을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 그 박 회장이라는 영감, 당신이 꾸며낸 유령 아니야? 아니면 당신이 그 영감이랑 짜고 나를 버리려는 속셈이거나.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너를 버릴 것 같아? 최진우의 목소리도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김미선을 속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불신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미선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최진우에 대한 감시를 노골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휴대폰을 훔쳐보려 했고 그의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행동은 황 반장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더욱 치밀하게 자신만의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최진우 몰래 자신이 빼돌린 돈으로 환치기 브로커를 만나 달러로 바꾸고 가짜 신분증과 위조 여권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위태로운 관계에 마지막 기름을 붓기로 했습니다. 황 반장님은 그의 정보원 중 가장 연기력이 뛰어난 여성 한 명을 김미선이 다니는 최고급 청담동 미용실의 손님으로 등록시켰습니다. 그리고 김미선의 옆자리에서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통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 자기야. 대박 소식? 내 친구 남편이 사채업 하는데 최진우라는 사기꾼이 요즘 돈이 급해서 자기 약혼녀 명의로까지 대출을 받으러 다닌다더라.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그놈이 강남의 어떤 부동산 재벌이랑 붙어서 더 큰 사기를 준비하는데 그 재벌이 자기 파트너는 지저분하니까 정리하고 오라고 했대. 그래서 약혼녀 재산까지 다 빼먹고 나면 바로 버릴 거래. 여자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 이 잔인한 거짓말은 김미선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마사지를 받다 말고 뛰쳐나와 그날 밤 자신의 비밀 아지트로 남은 짐을 모두 옮겼습니다. 저는 모든 보고를 받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탐욕으로 맺어진 관계의 끝은 이토록 허무하고 추악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의 등 뒤에 칼을 숨긴 채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우야, 너는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조차 버림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게다.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짓밟은 것에 대한 첫 번째 인과응보이니라.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그들의 모래성을 향해 저는 외부에서 거대한 해일을 일으켰습니다. 그 해일의 이름은 법과 사회적 심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이 사회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그들의 모든 돈줄과 도주로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었죠. 제가 결성한 정의 구현 피해자 연대는 이제 제법 규모가 커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 피해자들이 수십 명으로 늘어났고 우리는 매주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싸울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는 국밥을 팔아번 돈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일하다 은퇴한 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를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사연에 깊이 분노하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사회 정의를 위해 바치겠다며 우리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의 지휘 아래 우리는 두 개의 거대한 그물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그물은 세무조사라는 이름의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복자 F&B와 정의 구현 피해자 연대의 공동 명의로 국세청에 최진우와 김미선에 대한 탈세 및 자금 출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서에는 그들의 이름과 신상 정보는 물론 그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타고 다니는 차량, 그리고 황 반장님이 수집한 수억 원대의 명품 구매 내역, 해외여행 기록, SNS 과시 사진까지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자료를 상세하게 첨부했습니다. 진정서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들은 선량한 서민들의 피눈물을 갈취한 돈으로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조세 정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이들은 곧 이 모든 범죄 수익을 해외로 은닉하여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들이 빼돌린 검은 돈을 국고로 환수하고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길 간청합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제출한 구체적인 증거가 담긴 실명 진정서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탈세 사건으로 규정하고 즉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에 특별 배정했습니다.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물은 자산 동결이라는 이름의 족쇄였습니다. 피해자 연대 전원의 이름으로 우리는 최진우와 김미선을 상대로 총피해액 50억 원에 달하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송과 동시에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단 한 푼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달라는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황 반장님이 파악한 수십 개의 차명, 계좌, 유령법인의 자금, 김미선의 비밀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까지 그들이 손댈 수 있는 모든 돈줄을 법의 이름으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법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국세청 조사관들이 최진우의 오피스텔에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서로의 탓을 하며 꼴사납게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관들은 그들의 집안에 있는 모든 명품과 귀금 속에 압류 딱지를 붙였고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법원에서는 우리의 가압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최진우는 가짜박 회장에게 계약금을 받아 사채를 갚으려 했지만 그가 알려준 계좌는 이미 지급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김미선 역시 자신이 빼돌린 돈을 인출하려다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은행 창구에서 실신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믿었던 돈의 힘이 사라지자 그들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리스로 이용하던 외제차는 캐피탈 회사에서 회수해 갔고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밀려 전기와 수도가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내가 숨겨놓은 돈 더 있잖아. 빨리 내놔. 라며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파멸 소식을 들으며 제 가게에서 밤늦도록 육수를 끓였습니다. 펄펄 끓는 솥 안에서 뼈와 살이 분리되고 진한 국물이 우러나오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것이 세상의 이치로구나. 정직한 땀과 시간은 깊은 맛을 내지만 거짓과 탐욕으로 쌓은 것은 저렇게 속절없이 부서지고 해체되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을. 내 아들 최진우는 이제 자신의 온몸으로 그 이치를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위태로운 모래성은 이제 거대한 해일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고립과 파산. 그 지옥 속에서 김미선의 생존 본능은 마지막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최진우라는 가라앉는 배에서 뛰어내려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동아줄은 바로 자수와 수사 협조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명품 시계 하나를 헐값에 팔아 마련한 돈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의 코치를 받아
자신이 최진우의 사기 행각에 가담한 공범이 아니라 그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 또 다른 피해자라는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무기 삼아 검찰에 자진 출두했죠. 그녀는 검사의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상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최진우의 과거 범죄 이력, 구체적인 사기 수법, 아직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자금 은닉 장소와 대포폰 번호까지. 그녀는 최진우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던 파일까지 증거로 제출하며 그의 파멸에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옛 동지를 기꺼이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황 반장님과 우리 변호사의 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게 보고되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김미선의 증언으로 검찰은 최진우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최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일 마지막 사기를 치기 위해 움직일 겁니다. 저는 보고를 들으며 창밖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길고 길었던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피해자 연대 회원들과 함께 강남 그랜드 호텔 로비의 한 카페에 모여 앉았습니다. 오늘은 최진우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었고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엄숙함과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최진우가 새로운 피해자 노부부와 함께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채빚과 스트레스로 헬쑥했지만 마지막 사기를 성공시키겠다는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부부를 데리고 계약 장소인 1205호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가 사라진 직후 호텔 로비 곳곳에 손님으로 위장하고 있던 건장한 형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전으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조용히 12층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인 채 엘리베이터의 숫자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양팔을 붙잡힌 채 은색 수갑이 채워진 최진우가 형사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도장을 찍은 듯한 가짜 계약서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잡혔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형사들에게 이끌려 로비를 가로지르던 그는 마침내 카페에 앉아있는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쳤던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가장 마지막에 저에게 닿았습니다. 그가 늙은이라 부르며 조롱하고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을 빼앗았던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에게 절규하듯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막아서는 형사들 앞에서 저는 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그의 심장에 박힐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 죄를 헤아려 보거라. 제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끝내는 자의 마지막 통고와도 같은 깊고 서늘한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다들 속이 허하실 테니 제 가게로 갑시다. 제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씩 대접하지요. 피해자 노인들은 말없이 제 뒤를 따랐습니다. 호텔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한 젊은 사기꾼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조용히 그리고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그 심판의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재판이 열리는 법원으로 향하기 전 여느 때와 같이 새벽에 일어나 가장 먼저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골과 잡뼈가 뽀얀 국물로 우러나는 것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 솥단지 하나로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잃었으며 결국 다시 저 솥단지 덕분에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결국 이 뜨거운 국밥 한 그릇과 같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길고 길었던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의 방청석은 최진우의 사기 행각에 관심을 가진 기자들과 그의 몰락을 궁금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연대 어르신들과 함께 가장 앞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어서자 방청석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지만 우리는 그 어떤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잠시 후 피고인석으로 최진우와 김미선이 들어섰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교도소 생활에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가 방청석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원망과 증오가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심연과도 같은 고요함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김미선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자신의 변호사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서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최진우가 저지른 범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악랄한 방법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했는지, 특히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람마저 어떻게 배신했는지를 논고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진우는 최후 변론에서까지 자신의 죗값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업을 하다 실패했을 뿐이며 모든 것은 어머니의 과도한 기대와 김미선의 배신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의 뻔뻔한 모습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진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거액의 재산을 편취하고 특히 자신을 향한 모친의 맹목적인 사랑마저 범죄의 수단으로 삼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 최진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15년. 그 선고를 듣는 순간 최진우의 얼굴에서 마지막 오기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며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선 역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실신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던 최진우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되길 바랐어? 행복해? 저는 그를 향해 아주 작게 하지만 그에게는 들릴 만큼 분명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나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다.
다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을 뿐이다. 제 말을 들은 그의 눈빛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법정의 문은 닫혔습니다. 길고 길었던 심판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수많은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제 심경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딱 한마디만 남기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죄는 죗값을 치를 뿐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우리 편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진우와 김미선에게서 몰수한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배분하는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동결시켰던 그들의 재산과 황 반장님이 찾아낸 숨겨진 비자금까지 합쳐 피해에게 7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피해자 연대 어르신들은 잃어버렸던 돈을 되찾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어르신들이 남은 생이라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작은 연립주택 몇 채를 공동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가족은 아니었지만 함께 아픔을 이겨낸 피보다 진한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중년 부부가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들이 최진우의 외삼촌과 외숙모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남편과 사별한 후 수십 년간 왕래가 끊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머님 아니 사부인. 저희가 다 죄송합니다. 저희 조카가 그런 몹쓸 짓을 저지르다니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도 진우는 사부인의 하나뿐인 아들이지 않습니까? 제발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평생에 걸쳐서라도 피해 금액을 대신 갚겠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조용히 일으켜 세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죄는 돈으로 갚거나 용서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그 아이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국밥 드시고 이만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제 단호한 말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국밥 그릇만 내려다보다 조용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 어머니라는 이름의 마지막 미련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계절이 20번도 더 바뀌고 제 국밥집은 시장의 작은 가판을 넘어 서울 시내에 번듯한 5층짜리 건물을 올린 대형 식당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허름한 앞치마 대신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직원들을 지휘하는 회장님이 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지는 아들이 수감된 교도소였습니다. 10년 만에 받아보는 아들의 편지였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제법 정돈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이 편지를 읽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차가운 감방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어머니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몇 년 뒤 출소하면 국밥집에 찾아가 설거지부터라도 시작하며 어머니께 평생 속죄하며 살고 싶습니다. 부디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면회를 와주셨으면 합니다. 불효자식 진우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글씨에서 뒤늦은 후회가 느껴졌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사람이 선택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용서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제 사무실 한편에 있는 작은 화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편지를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는 순식간에 검은재로 변하며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내 아들 진우는 10년 전 강남의 그 거리에서 내 손으로 장례를 치렀다. 이 편지는 그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죄수가 보낸 사연에 불과할 뿐이다. 저는 제가 되어 사라지는 편지를 보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마저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더 이상 복수나 용서라는 격렬한 단어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 저는 새로운 삶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정성껏 가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린 복자 국밥 5층짜리 건물은 이제 단순히 국밥을 파는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 굴곡진 인생이 빚어낸 저만의 작은 왕국이자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1층과 2층을 가득 채운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뚝배기가 나가는 소리, 맛있게 국밥을 먹는 후루룩 소리,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웃는 정겨운 목소리들, 그 모든 소음이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방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게 유니폼을 차려입고 식당을 천천히 거닐며 오랜 단골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새로 온 손님들에게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제가 직접 면접을 보고 뽑은 착하고 성실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월급 이상의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층의 절반은 제 사무실이 아닌 직원들을 위한 넓고 쾌적한 휴게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푹신한 소파와 작은 도서관, 간식이 가득한 탕비실을 보며 즐거워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벽 한쪽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과 제가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의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 사진과 간판을 보며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십 장의 아이들 사진과 그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바로 5층에 마련한 복자 장학재단에서 후원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었거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아이들. 저는 그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제 과거의 아픔이 새로운 세대의 희망으로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왕국의 가장 특별한 공간은 4층의 사랑방이었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들어오는 넓은 공간에 푹신한 안락의자와 바둑판, 장기판, 그리고 옛날 신문과 잡지들이 가득한 곳. 이곳은 한때 정의 구현 피해자 연대였던 어르신들이 언제든 편히 오셔서 쉬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들만의 쉼터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둡고 슬픈 얼굴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싸워 이겨낸 동지로서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유대감과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함께 화투를 치고 정치 이야기를 하며 열을 올리고 때로는 서로의 아픈 무릎을 주물러주며 남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연말 복자 나눔 재단의 이름으로 주주총회 겸 송년 잔치를 열었습니다. 피해자 연대 어르신들은 이제 제 회사의 주주이자 재단의 이사님들이셨습니다. 잔칫날 식당 전체를 빌려 제가 손수 준비한 산해진미를 차려놓고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두둑한 배당금 봉투를 건넬 때면 어르신들은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복자 회장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평생 화병만 앓다가 세상을 떴을 거요. 이렇게 웃으면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소. 저는 그들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무슨요? 저 역시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복수심에 불타다 제풀에 쓰러졌을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돈을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빼앗겼던 우리의 웃음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웃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그들의 건강한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제 복수가 파괴가 아닌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치유와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이었음을 깨닫곤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곁에는 새로운 가족도 생겼습니다. 피해자 연대의 한 분이었던 박영감님이 몇 해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에게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 손에 자란 착실한 손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 민호를 제 친손자처럼 여겨 그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 학비를 모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다른 좋은 직장을 마다하고 제 회사로 찾아와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민호는 제법 듬직한 청년이 되어 제 오른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회장님이 아닌 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 사무실에서 함께 서류를 보던 민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가끔 생각해요. 어머니는 그 사람이 밉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미움이라는 감정도 마음에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생기는 거란다. 내 마음속에는 이제 그 아이를 위한 자리가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아. 그러니 밉지도 그립지도 궁금하지도 않단다. 그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을 뿐이지. 제 말에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제 어깨를 가만히 주물러 주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따뜻하고 정직한 손길 속에서 제가 잃어버린 아들의 빈자리가 아니라 제가 새롭게 얻은 아들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닌 새로운 관계가 주는 치유의 힘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돌아가고 직원들도 퇴근한 텅 빈 식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제 삶의 오랜 의식처럼 저 자신만을 위한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말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손에 익은 낡은 국자를 들어 펄펄 끓는 솥에서 뽀얀 국물을 퍼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에 정성껏 밥을 토렴하고 가장 부드러운 부위로 삶아둔 수육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눈처럼 하얀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새벽녘의 소나무 숲처럼 싱싱한 파를 송송 썰어 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담가 깊은 맛이 우러난 깍두기 한 접시를 곁들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소복이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 한 술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정직한 시간 속에서 푹 고아내어 뼛속까지 우러난 깊고 진한 맛.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정확한 손끝으로 간을 맞춘 완벽한 균형의 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하고도 든든한 온기. 그 맛 속에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녹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을 퍼부었던 젊은 날의 순수함,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았던 날의 처절한 눈물 맛, 복수심에 불타 잠 못 이루던 밤의 쓰디쓴 고통, 그리고 그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제 힘으로 다시 일궈낸 지금의 단단한 행복까지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깊고 오묘한 맛을 아주 오랫동안 음미했습니다. 더 이상 쓰지도 맵지도 짜지도 않은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꼭 닮은 아주 평온하고도 꽉 찬 맛이었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고 제 마음속 왕국에도 비로소 완벽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